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리고 11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월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 법률 상식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만약에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20여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그 자식의 재산을 다 가져가요. 그러면 그 죽은 자식이나 남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법률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가을비로 오늘 제법 쌀쌀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아침까지 대부분 그치겠지만요. 중부와 영남 내륙 곳곳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발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아침 기온 2도에서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20도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네, 11월 2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결혼식이 많더라고요. 우리 장혜인 아나운서도 한 2주 됐나? 한 일주일 좀 넘었죠. 네. 예, 근데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하고 이렇게 고르게 되잖아요. 네. 남자분들은 정장을 많이 입게 되는데 이게 결혼식만을 위해서 정장을 한 벌 구입한다? 좀 힘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빌려 입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옷뿐만 아니라요. 절대 빌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물건과 장소까지도 이제는 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공유경제 현장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확 달라진 소비 트렌드. 가성비 따지는 알뜰족의 증가에 사무실은 물론 미술관과 미용실까지 빌려 쓰고 같이 쓰고 그야말로 별걸 다 공유하는 시대. 나눠 쓰면서 가치를 더하는 공유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 분야에 쓰일 각종 연구가 진행되는 이곳은 새하얀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이 실험 장비에 둘러싸여 있는 실험실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실험실과 다르지 않은데요. 철통 보안이 생명일 것 같은 실험실이 공유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사용자들이 모여있다는 곳을 찾아갔더니 아니 이건 웬 황당한 시츄에이션? 열심히 따라하던 화면 안에 보이는 것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입니다. 혹시 실험실에서 게임을 하시는 건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써서 운동을 해줘야지 그런 치매 예방이나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가만히 선 채로 팔을 움직이는데요. 카메라를 통해서 자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각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주는 기기입니다. 실험실 같기도 하고 게임 회사 같기도 한 이곳은 어딘가요? 개방형 실험실이라고 해서 이제 이 일반 기업들이 이제 연구나 개발을 같이 병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름조차 낯선 개방형 연구실. 의과대학의 연구시설을 외부와 공유하는 곳입니다.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의료기기의 안정성이나 효능 이런 부분을 직접 독자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개방형 실험실을 통하면 전문 의료진분들이 피드백도 주시고 효능이나 안전성 검사, 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시설을 사용하고 의료진의 의견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서 의료기기와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해 개발 속도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고가의 그런 의료 장비를 좀 더 손쉽게 접해서 쓸 수 있다는 거와 이제 일반적인 연구 장비, 오슬로스코프나 실험 장비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연구시설 마련에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중소벤처기업들. 창업 연구에 총 한 30개 기업 이번에 의료진 역시 개발부터 참여해 의료 현장에 꼭 필요한 약과 기기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앞으로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디지털 치료제 이런 4차 혁명에 적합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하고 육성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공유는 달라야 한다라고 외치는 또 다른 곳. 뭐 한눈에 보기엔 그냥 학원 같은데요. 수업 시간이 가까워지자 등장한 중학생, 연이어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더니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들어섭니다. 가장 중점은 그거예요. 아이들을 질문으로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평소랑 똑같이 이렇게 자존감 브랜딩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 심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스물! 책 쓰기는 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교실에선 아이가 스피치 교육을 받고 다른 교실에선 엄마가 아이 교육법을 배웁니다. 교실마다 학생들의 나이도 다르고 수업도 천차만별. 학원이라기엔 좀 독특한데요. 이 학원의 정체가 궁금하다. 대표님 여기는 어떤 곳이죠? 네, 여기는 교육마트입니다. 에? 교육마트가 뭐예요? 마트에 가면 엄마와 아빠, 아이가 모두 원하는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듯이 수업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마트입니다. 입학 전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이곳. 자존감을 브랜딩하실 수 있도록 스피치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수놀이 수업이라고 해서 한글 공부랑 숫자 공부를 같이 이렇게 놀이처럼 하는 수업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 가정 문화를 바꾸는 부모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원과 달리 수업 담당 강사가 곧 1인 학원이고 이들이 하나의 학원에 모여 다양한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각자의 클래스를 자기 색에 맞게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에 있어서는 각자 파트너들이 모여서 교육의 홍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교육마트라는 홍보에 가기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개성 만점 1인 학원들이 모여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펴는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에 찬바람이 불어 창업의 부담이 커진 최근 학원 임대료와 시설비 투자는 줄이고 수업의 다양성과 질을 높인 공유 학원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학원을 운영하려면 보증금부터 투자,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학원을 운영하고 나서도 수강생을 모집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도 크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 없이 강사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메리트를 느꼈고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이 생긴다는 것이 저에게는 강사들에게는 수익화거든요.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파트너들끼리는 홍보 효과를 함께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홀로 창업보다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는 공유 학원. 다양한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수강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서 스피치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수업을 같이 체험할 수도 있고 저도 배울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학원 창업의 어려움을 바로바로 멘토링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공유 학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하면 더 가치 있어지는 공유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오고 네, 그죠? 네. 요즘에는 같이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돼요. 네, 맞아요. 자, 이번에는 법률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박수림 씨, 황규락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어떠셨어요? 단풍이 너무 이렇게 집 앞에 산이 있거든요. 예. 너무 알록달록 이쁘더라고요. 근데 어제 바람 불면서 막 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쓸쓸한 게 이세영님이 제 마음 알 것 같더라고요. 비슷하잖아요. 아니, 나 몰라. 여보세요? 그러지 마. 진실을 그렇게 덮어두지 마세요. 너무 쓸쓸해지는 게. 난 그냥 단풍이 곱다 이거밖에 몰라. 황 기자님 내 마음 모르잖아요. 우리도. 몰라. 모르죠. 황규락 기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주말 내내 이 뒤늦은 가을모기에 시달리느라 그래갖고 저희 계속 저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기모기치 있잖아요. 그걸 약간 안고 잤습니다, 어제도. 네. 그럼 아니, 감전되는데. 조심했죠. 아니 요즘에 가을목이 독해요. 완전 잠잘만 하면 엥. 맞아. 너무 싫었는데. 네. 자, 이인철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어제 오랜만에 하늘밤을 밤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네. 보름달이 얼마나 예쁜지 맞아요. 맞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벌써 11월이더라고요. 올해는 어쩜 이렇게 힘들게 이제 한 달 한 달 맞아요. 넘겨왔는데 맞아요. 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무탈하게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2020년은 변호사도 힘들었구나. 네, 이인철 변호사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내일 제 생일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가족들이 식사를 했는데 네. 식사 끝나고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선물 사주려고 하시는데 네. 아니 사실 생일은 제가 축하를 받는 것도 좋지만 어머님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선물 사드렸습니다. 효자예요, 정말. 항상 끝은 자기 자랑이다. 변호사님이 가정적인 남자, 효자.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자랑할 건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죠. 그럼요.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눌게요. 이게 사건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죽었어요. 네. 근데 28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요. 아유. 그래서 그 딸이 그동안 모아뒀던 재산을 이 생모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퇴직금, 그다음에 사망보험금, 전세금까지 다 가져갔어요. 이른바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얼마 전 말씀하셨다시피 또 한 번의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딸인 김 씨는요, 지난해 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에 지난 2월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태어난 후 1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없었던 생모가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선 생모는요, 이 김 씨를 간병해오던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서요, 이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그런데 자신이 단독 상속자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자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김 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28년 동안 딸을 돌보지 않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어떻게 단독 이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상속제도가 현행 민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김 씨의 직계 존속인 생모는 제약 없이 이 김 씨의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상속권의 절반을 가진 김 씨의 친부가 사망을 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생모의 황당한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보험금이랑 유산 다 가져간 것도 황당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면 더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단독 상속자였던 생모는요, 이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유족의 병원비 그리고 장례 비용 등의 고인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서 이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숨진 딸의 계모와 이복 동생을 상대로요,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만 원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죽은 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간호하고 간병하고 했던 건 그 계모하고 이복 동생이었는데 네. 근데 무슨 염치로 이런 병원비 이런 걸 다 돌려받으려고 그래요? 네, 생모는요, 딸의 계좌에서 결제한 병원비와 장례비 상당 부분이 자신의 돈이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당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대로 계모 측은 자신이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절도범으로 몰렸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권이 있는 생모를 상대로 이 계모가 승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투병하다가 하늘로 간 그 딸은 진짜 억울해서 눈도 못 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유족에 따르면요, 김 씨는 암 판정을 받은 뒤에 이 재산이 친모에게 상속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 보험금이나 퇴직금은 지금의 가족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주변인들에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워. 주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사실 그냥 얘기를 하는 건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네,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서 유언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도 정말 안타까운 게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거 유언했어? 유언해야 돼. 한 분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길러준 것도 계모고 투병할 때 간호해준 사람도 계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생모가 다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지 그것도 이해 안 되고 네. 생모, 계모가 이렇게 같이 존재할 때 계모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나요? 그 입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다르는데요. 입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여러분 아시죠? 그 친부모도 이제 부모가 되고 네. 양부모도 부모가 되는 게 일반 입양인데 네. 이제 친양자 제도가 생겼어요. 친양자 제도는 뭐냐면 이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을 시키고 양부모만 이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부모가 모든 권리와 상속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친양자 입양을 안 한 거군요. 그렇죠. 이 사건은 친양자 입양도 안 하고 안타깝게도 일반 입양 절차를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친양자 입양을 했으면 이 계모가 모든 권리를 갖고 상속을 받을 수도 있지만 친양자 입양도 안 하고 일반 입양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친부모가 얻은 권리도 있고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간병한 계모하고 이복 동생은 다 그럼 유산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제 계모와 이복 동생의 이런 억울한 사정을 알았던 법원은요, 이례적으로 2차례나 조정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모가 유족들에게 전세 보증금의 일부인 1,000만 원 미만의 작은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에 재판은 결국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여간 이게 자식이나 부모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그렇죠. 어떤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것은 글쎄요, 이게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거는 뭐 법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엔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입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가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오늘은 어떤 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제는 상속이 뭐길래 이건가? 상속. 예, 상속이 뭐길래. 우리가 들으면 모두 다 아는 노래와 관련된 그런 사연이에요. 노래요. 아니, 네. 근데 노래랑 관련해서 상속이 발생할 수 있어요? 노래랑?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뮤직 큐 음악을 좀 주시면. 네. 아유, 이거요.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신금을 울리는 가사로 유명한. 소양강 처녀. 그렇지. 소양강 처녀. 연세 많이 되셨을 텐데. 그리고 단장의 미아리 곡의 가사를 쓴 작사가 고 반야월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네. 사실 국민 애창곡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연이 있을까? 자, 이 노래 얽힌 사연 한번 네.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네. 1억씩 70년. 땡땡 남매 전쟁입니다. 땡땡땡땡 이건 남매 전쟁. 감이 오죠. 네. 이거 얼마 전에 나훈아 씨 공연 때문에 네. 그게 이렇게 70년이나? 어. 이렇게 그거 알아요. 이제 아시겠죠? 네. 정답은 바로 저작권이요. 70년입니다. 사후 70년이더라고요, 저. 그럼요. 네. 자, 아버지 역할은 재용님이 해주시고 딸 역할은 예인 씨가 하고 네. 동생 역할은 황 기자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저문 소양강에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명한 작사가인데요. 6남매 중 셋째 딸인 저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매니저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요즘 기력이 부쩍 쇠해지신 아버지는 저를 불러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예인아, 그동안 애비 따라다니면서 챙기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아무래도 이제 난 틀린 것 같아.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얼른 건강 회복해서 좋은 노래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죠. 아이고, 그래도 나 위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내 저작권료가 있어. 네, 알죠. 네. 다른 애들 안 주고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 넌 뭐 행복하게 잘 살거라.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는 저한테 저작권료를 상속해 준다며 유언을 남겼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작권료를 저 혼자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생들은 씩씩거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누나 이게 뭐야? 아니 아버지 저작권료를 왜 누나가 다 받아? 아니 그것도 아버지 재산인데 아니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그걸 왜 누나가 홀랑 다 가져가? 아니
규라가 유언장 못 봤니? 너 지금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 작사일 돕는데 내 일생을 다 바쳤어. 이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무슨 소리야. 거기다가 누나 아버지가 남긴 예금 그거 있잖아. 3억 9천만 원. 그것도 몰래 다 가져갔다며. 그건 몰래 가져간 게 아니야, 규라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주신 월급이야, 월급. 아버지 일하는데 너 콕배기도 안 비췄으면서 어디 네가 이 돈까지 넘봐? 월급은 무슨 어쨌든 우리 목 다 받아낼 거니까 이거 법대로 해, 법대로. 동생들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예금을 문제 삼으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저작권료까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전 이 돈을 동생들과 나눠야 할까요? 이거는. 아니, 근데 돕지도 않았으면서 오늘 또 홀랑 가져가요.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아버지. 어쨌든 이제 이 저작권이어가지고 네. 남매 간에 분쟁이 생긴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사건은요, 2016년 있었던 판결 내용입니다. 이제 2012년 3월 타계한 고 반야월 작사가는 슬아의 2남 4녀를 뒀습니다. 셋째 딸은요, 오래도록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공연 기획 등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해왔는데요. 아버지는 셋째 딸에게 유언으로 저작권을 승계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셋째 딸을 상대로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데요. 이 2남 3녀 나머지 이 자식들은요. 셋째 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3억 9천만 원이 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을 문제로 삼게 된 겁니다. 이에 당시 셋째 딸은요. 그 돈을 아버지 사업을 도우면서 당시에 받은 월급과 경력금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OX로 판단을 해보죠. 네. 저작권료를 매니저 역할을 했던 셋째 딸에게 남긴다 이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다른 남매들 모여서 나누자 이랬어요. 이걸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셋째 딸이 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O. 그래요. 저도 5. 이거를 당연히 나눠야 된다 아니, 생각해요. 왜? 정말요? 가족들, 형제들 다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게끔 돼 우리 있잖아요. 왜 배웠었잖아요. 그럼. 근데 아버지가 2대2대요. 그거를 유언을 하셨잖아요. 이걸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안 나눠도 되시는 거 근데 아닌가요? 전에 들어보니까 유언을 했어도 뭐 어떻게 뭐 남겨놔야 돼, 제대로.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아유, 똑같이 분배. 아니 분배해야 이게 돼. 정확히는 모르겠으니까 정확히는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아니면 O. 그래요? 그래요? 뭐예요? 자, 원칙은 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누구한테 증여하던 아니면 누구한테 이혼하던 그분의 마음이에요. 네. 아무리 자녀들끼리 합의를 해도 합의보다는 이 저작권자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특정 자녀에게 유언하겠다. 그러면 그 유언이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저작권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언이 안 되면 원칙대로 상속법대로 되는 거죠. 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은 이제 무체재산권이라고 하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일반 부동산이나 재산권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도 유언이 없으면은 그 재산이 상속이 되잖아요. 네.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적재산권도 똑같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게 상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사연처럼 형제가 굉장히 많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되나요? 네, 아까 그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림 씨가 해주셨는데 네. 원래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분은 형제일 경우에는 다 동일합니다. 네.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셋째 딸처럼 조금 더 그 아버지의 저작에 기여한 경우에는 본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협의가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면은 이제 상속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그 기여분을 또 주장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저작권료는 어떻게 됐어요? 네, 법원은요, 반 씨가 셋째 딸에게 유언으로 남긴 이 특별히 상속한 저작권은 재산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이 셋째 딸의 단독 상속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기여분을 인정을 한 건데 셋째 딸이 저작권에 기여한 바가 큰 만큼 그 공로를 인정해서 법원이 셋째 딸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럼 셋째 딸이 따로 보관했다는 그 3억 9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네, 이 3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공동상속 재산이니까는 똑같이 나누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이 셋째 딸은요, 남동생을 상대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유가요, 이 수천만 원의
세를 대신 내주고도 자신이 받지 못한 돈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로 이 결정된 몫을 이 남동생이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셋째 딸이 주장한 겁니다. 이에 반대로 이제 남동생은요, 누나가 사후에 발생하는 이 저작권료를 구두로 나누기로 합의를 해놓고서는 자신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돈을 생각하면은 나도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한 건데요. 법원은 양측이 주고받을 돈을 계속해서 정산한 결과 이 남동생은 셋째 딸에게 약 7,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3억 9천만 원 말고 저작권은 이제 셋째 딸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저작권자가 살아 계셨을 때는 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유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민사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야 저작권료가 사후 70년이 보장이 돼? 그러니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저작권이라는 거는요, 일반 재산권과 달리 굉장히 이 보호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생전에는 물론이고 이 저작권자가 사망을 해도 70년 동안 이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이 70년 동안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이 저작권 상속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명곡을 남긴 고 김광석 씨도 맞아요. 사망 이후에 그렇죠. 저작권 분쟁이 좀 있었죠. 맞아요. 네, 이 김광석 씨가 사망한 후에 김광석 씨의 아내분이었던 이 서혜순 씨와 김광석 씨의 부친 사이에 저작권 소송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저작권이 부친에게 가 있었고요. 소송 진행 중에 김광석 씨 부친이 자신이 죽으면 저작권을 이 김광석 씨의 이 딸에게 넘기겠다고 했는데 이 따님은 2007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 이 저작권은 아내였던 서혜순 씨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상속 관련해서 저작권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네. 자 이번엔 어떤 사연입니까? 자, 상속이 뭐길래 두 번째는요. 이것은 혼외자의 변심이에요. 이걸 썼어. 근데 뭘 혼외자가 썼어? 마음이 변했어요. 상속과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뭐 상속을 안 받기로 한 사람이 뭔가 마음을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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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 문제 유출됐어? 아니 근데 각서이기에는 너무 긴데.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네. 우리 예인 씨가 얘기했던 거랑 볼까요, 비슷해요. 그러면? 자, 정답은? 포기하는. 그렇죠. 상속 포기 포기 각서. 각서를 쓴 혼외자의 변심입니다. 자,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아들 역할은 황 기자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가시죠. 재력가인 저희 남편은 요즘 말기암 투병 중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하루하루 눈물 짓던 어느 날 누군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 이재용 씨 아들입니다. 누구? 우리 남편 아들? 나 당신 같은 아들 한 적이 없는데. 저도 당신 같은 어머니 둔 적이 없고요. 뭐? 네, 저희 엄마는 따로 계시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아버지가 걱정돼서 병문안 왔고요. 그것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 내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밖에서 자식까지 나왔다고? 아우, 뒷목 땡겨. 아우, 혈압 올라. 충격도 잠시. 이러다가 남편 유산을 혼외자와 나눠야 한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죠. 혼외자에게 아파트를 넘겨주는 대신 친자 확인과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약속대로 얼른 아파트 주세요, 그거. 누구? 나 알아? 당신 나 알아? 와, 네, 이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나 법원에 친자 확인 다 받아내고 내 상속분 아주 정당하게 챙길 거니까 두고 보슈. 자, 너 분명 상속 포기 각서 여기 했어. 어? 법대로 해, 법대로. 변호사 선임하든지 뭐 이 변호사 선임할 거야, 오 변호사 선임할 거야. 난 둘 다 이미 했어. 내 연녀의 아들은 제가 아파트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친자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각서까지 썼던 혼외자. 돌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상속을 포기한다던 혼외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사건의 아내는요, 지난 2008년 간암을 앓던 남편을 간병하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편이요, 내연녀가 있었고, 게다가 내연녀 사이에 혼외자까지 나와서 키워왔던 건데요.
이에 가족들은 당황스러움을 일단 뒤로 하고 서둘러서 부동산을 증여받는 등 이 수십억대 재산 지키기에 나선 겁니다. 이 만약을 대비해서 내연녀에게는요, 아들을 위한 이 소유 아파트 한 채를 넘겨주는 대신에 이 친자 확인 요구와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혼외자가 친자를 인정받고 상속분을 다 가져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아내는. 맞아요. 예,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요. 이 아내는 이 재산 분쟁을 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러면서 안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아파트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내연녀의 아들이 자신이 친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아파트를 줬으면 그렇죠. 이런 일 없었겠죠. 그냥 이런 일 없었을 것도 같은데. 자, 그럼 OX 가죠. 네.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쓴 혼외자의 재산 상속 포기 각서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있죠. 이거 무조건 있다. 있죠. 있죠. 아니, 나는 없다고 봐. 왜 사망 없어요? 전이니까 네. 가능하겠죠. 아니 사람이 근데 살아있을 각서 효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각서가요? 그래요? 각서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 맞아요. 각서 써야지. 근데 각서가 네. 이렇게 뭐 3대 1입니다. 3대 1에 있는 뭐라고 걸로. 치는 거예요, 지금? 네, 각서. 자, 그래? 목소리 약해졌어.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그래. 아니, 각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상속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변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이거 야, 이게 상속 포기 각서. 황 기자님이 연기를 너무 얄밉게 해서 이게 각서 효력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진짜 그래요. 안 줘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속 포기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황 기자님처럼 얄밉지 않은 정말 정당한 아들이 나타나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막 협박하고 압박해가지고 포기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상속 포기라는 것은 일단 상속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상속권을 가지고 포기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고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원래 각서에는 친자 확인을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없던 일이 되는 거네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사자의 계약이나 약정으로 유효하게 볼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행위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부모를 찾아서 그 부모가 내 친부모라는 걸 확인하겠다는데 이걸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친부모에 대한 인지 청구 자체를 또 무효로 하겠다는 이 부분도 약정이 무효입니다. 그럼 사망 전이 아니라 사망 후에 쓴 상속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서류를 작성하면 제목이 각서든 합의서든 다 효력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본인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다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 이전에 이제 작성해서 효력이 없다는 거고요.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상속인 간에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 한 칸이 있는데 자녀들이 본인들이 다 포기하고 어머님 가지세요. 이렇게 이제 몰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효력이 있고요. 다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채무가 많을 경우도 상속 포기를 하는데 근데 가족들끼리만 포기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속 포기 이 신청서를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재판부는요, 각서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혼외자 A씨가 친아들이 맞다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A씨 측이 상속분을 달라면서 낸 이 소송에서도 법원은 남편의 가족이 A씨에게 2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처럼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존재 자체를 몰랐던 형제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 근데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유산을 주세요. 뭐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친자녀가 맞다면 당연히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딱 몰려오신 분들이 보니까 아버지랑 정말 닮았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인지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친아버지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하고의 그 혈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언제든지 인지 청구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것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사망을 해서 이미 상속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인지 청구해서 인정이 됐어요. 그래도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수가 있나요? 인지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지 청구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 권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이 혼외자가 내 상속분을 주세요 이렇게 찾아가면은 이 원래 상속인들이 이 재산을 다 파는 경우가 있어요. 돈 없어요. 부동산 다 팔았어요. 하지만
그 판 대금 가액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가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청구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 이 시효가 있거든요. 네.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 회복 청구는 안 날로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계속 상속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상속 포기라는 게 뭐예요? 재산을 다 포기한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만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빚이라든지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상속 포기는 모든 재산 전부를 다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빚이 많을 때 이런 걸 쓰는 경우가 많죠. 물론입니다. 이제 네. 재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부동산, 뭐 예금, 주식 이렇게 좋은 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재산은 적극 재산이 있고 소극 재산이 있습니다. 적극 재산이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지칭한다면 소극 재산은 빚이에요. 결국에 갚아야 될 게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서 또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기가 힘들게 되겠죠. 네. 이럴 경우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후순위 상속인들한테 계속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동순위의 상속인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 그 순위 때 한 분이 이제 상속 한정 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속 포기도 효력이 있으려면 그 기간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뭔가 주어진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요. 나는 이 고인 되신 분하고 어떤 관계고 그래서 내가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밝히면 되는데요. 이 신고를 하실 때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기본 증명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 전으로 해서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 은행 현금 카드를 딱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로 급한 돈을 좀 쓰자. 한 1,000만 원 정도를 인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인출해서 사용하는 순간 네. 내가 부모님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떠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법적 단순 승인이라고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정말 맞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은행에서 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뭐 사용하신 물건을 파는 것도 안 되고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옆집에 아저씨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대신 받는 것도 채권 출신도 단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네요. 그런데 이 상속 포기를 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이걸 좀 알아야 뭔가 선택을 할 거잖아요. 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주민센터 가면은 이 고인의 그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 다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채무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보신 다음에 채무가 너무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상속 포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고인의 재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 한정 승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정 승인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의 빚을 이제 갚긴 갚는데 전부 다 갚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한정해서만 갚는다고 해서 한정 승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정 승인은 좋은 게 뭐냐면 상속 포기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뭐 사촌까지 다 찾아가서 상속 포기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네. 한정 승인은 자녀 중에 한 분만 한정 승인이라고 포기하면 2, 3, 4순위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간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 특별 한정 승인, 요걸 좀 알아야 되겠네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깜빡 잊거나 아니면 네.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3개월을 지나칠 수가 있잖아요. 네. 뒤늦게 이제 채권자들이 소송을 하면 소장 보고 내가 부모님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원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걸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왕래가 없었다든지 부모님의 채무를 정말로 몰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한정 승인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한정 승인을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간 법을 좀 알아야 그러니까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자, 다음 사연이요.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상속이 뭐길래 세 번째는 1,300억이 걸린 치매 남편의 이겁니다. 1,300억, 크다 액수가. 치매 남편의 네? 뭐 배신 이런 거 아닐까요? 1,300억에 걸린 치매 남편의 사망. 사망.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1,300억에 걸린 치매 남편의 서명. 네. 서명. 서명? 자,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남편 역할은 재영님이 해주시고. 네. 재영이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비서 역할은 예인 씨가 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가였던 제 남편은 승승장구하면서 1,300억대 자산을 일궜습니다.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기 건강은 뒷전이더니 결국 뇌경색과 치매 판정을 받고 말았죠. 아픈 남편은 오직 회사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전문 경영인 손에 회사가 넘어가겠다 싶었던 저는 남편을 잘 구슬려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정신 오락가락하고 몸도 많이 아프잖아. 이제 그만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는 건 어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읽어? 안 돼! 아우, 지겨워. 아니, 난 당신 회사 생각해서 그런 거지. 당신 그러다가 계약 같은 거 잘못하면 회사 망하는 건 진짜 순식간이야. 글쎄, 이 그런가? 응? 근데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뭘 회사를 맡기고 그러지. 어머머머머. 아니, 솔직히 난 당신도 못 믿겠어. 그만, 난 이래서 당신 진짜 마음에 들어. 그래, 의심도 좀 하긴 해야지. 하지만 나 평생 살아오면서 나 몰라? 응? 나한테 다 맡겨. 당신 내가 이래봬도 사업 수완 굉장히 좋아.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물러났고 제가 회사 서명권자가 됐습니다. 저는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남편의 비서와 손을 잡고 제 은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장비서, 해외 계좌에 있는 우리 회사 자금이 자그마치 1,300억이야. 그거 실적하는데 필요한 서류들 같이 위조해주면 내가 확실히 한몫 떼줄게. 나 좀 도와줘. 사모님. 그래. 정말이죠?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지. 저 진짜 그동안 회사에서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이렇다 할 보상 하나 못 받았는데 역시 저 챙겨주는 건 마음 넓은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모님 이 한 몫 다 바쳐 최선을 다할게요. 멋져. 그렇게 비서와 저는 회사 권리 변동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위조해서 은행에 제출했고 결국 1,300억 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치매 남편의 권한 위임으로 거액을 얻게 된 저는 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비서랑 손을 잡고. 아내가 비서하고 손잡고 1,300억을 빼돌렸다. 이거 잡혔어. 오, 싱겁게 야, 잡혀버렸네. 이거 뭐 영화 같은데 어떤 사연입니까? 네, 사건은 2001년 1월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요, 해외 해운업체 2곳을 운영하는데 회사가 보유한 자금이 무려 미화 1억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남편은 뇌경색과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이 남편이 두 회사에 대한 서명권자 권한을 사임한다는 서류가 제출이 됐고요. 다음 달 공증까지 됐습니다. 이 같은 해 11월에는요. 아내가 대신 이 서명권자에 선임됐음을 공증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돈을 빼돌려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입원 치료를 반복하던 남편은요. 2007년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뒤늦게 아내와 비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이런 문제가 제기게 되게 됩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요. 두 사람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회사 돈 1,330억 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거나 인출해서 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야, 1,300억이면 정말 간도 큰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결국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되면서 수사를 받게 된 거예요? 네, 이 사건에서 결국 이 비서와 아내는요, 특가법상 이 사기 혐의로 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이 수상했던 점은요, 당시 은행 쪽에서 먼저 서명권자 변경을 거부하자 이 두 사람이 은행에 법률 자문료를 대신 내뒀다는 점인데요. 또 남편이 병원을 옮길 때 남편의 이 뇌경색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쟁점은 역시 서류가 작성될 때 그 정신이 온전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서명했느냐 이 부분이겠네요. 네, 남편이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이 아내에게 권한을 넘길 당시에 이 남편의 의사 능력이 정상적이었냐 이게 큰 쟁점이 됐는데요. 아내와 비서는 공증 당시에 남편의 정신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서는요, 이 사장과 사모의 지시를 받아서 송금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내는 자신이 전업주부여서 남편 밑에서 일하던 비서의 요청에 따라서 그냥 자금 인출 서류에 서명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둘이 이제 또 다툼이 시작했죠. 또 이렇게 되더라고.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1심과 2심 아내와 비서 모두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서류가 작성되잖아요. 그럼 그 서류는 유효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서류에 이 서류는 위조되었습니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아니면 서류에 작성자가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있어요.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검사가 이게 위조가 됐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의 의사 능력이 결여돼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결국에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1,300억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 범죄가 인정이 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일단은 그 사기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특경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 네. 특히 이 사건은 무려 1,300억 원, 지금 50억 이상이죠. 이 네.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기소가 되고 인정이 되어서 유죄가 됐다고 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이 아내가 증거 불충분으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사문서 위조죄라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문서라는 거는 타인의 권리나 의무를 작성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처분 문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위조할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가 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픈 사람을 상대로 위조해서 편지했으면 죄질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가족 간에는 위조죄가 잘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본인이 위임한 겁니다. 본인이 동의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 위조죄로 사실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회사 돈 빼돌리고 이건 횡령죄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횡령죄는 이제 남의 물건인데 내가 반환을 거부해서 착복을 하거나 아니면 달라고 하는데도 이제 안 주거나 이런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요.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되고요. 특히 이제 회사의 경리가 업무상으로 계속 이렇게 계좌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가져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되고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이런 서명권 위임을 받았죠. 이렇기 때문에 횡령죄에는 적용이 안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부인 몰래 남편이 사업 자금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부인의 명의로. 이런 경우에 나중에 배우자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뭔가 대출을 받았던 거 알게 됐을 때 갚아야 되는 것도 있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부부간이라도 본인의 인감 도장이나 통장이나 신분증을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정말 내가 한 번도 남편한테 통장이나 도장이나 이런 것들 맡긴 적이 없다. 이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고 실제 판례들에서도 아무리 이제 부부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건 유효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서는 이제 뭐 부동산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금을 관리한다거나 이래서 OTP 매체나 통장, 도장 등을 이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다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이런 경우에는 기본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편이 내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그것을 갚아야 될 채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처벌도 받는 건가요? 이렇게 인출하거나 위조하고 막.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게 뭐냐면 이 배우자가 사이가 안 좋을 경우에는 몰래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로 이제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가거나 인감 그 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게 대출 빚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제 형사 고소를 해서 위조죄가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만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가만히 계시면 본인이 그 빚을 다 떠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남편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어. 그럼 내 남편 고소해야 돼요? 예, 고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을 때 사기죄라든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다만 사문서 위조라든지 사인 등의 부정사용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고소를 먼저 하셔야 이제 내 재산이라도 지킬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남편 지갑을 몰래 해서 카드를 슬쩍 꺼내요. 돈이 없어. 그런 경우 치킨 시켜 먹고 하는데.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막 긁고 다녔어. 옷도 좀 사고. 이런 경우 저는 처벌받나요? 사실 부부간에는 이제 절도죄가 안 되는데 절도죄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요? 신용카드를 가져갈 경우에는 그 카드로 이제 현금을 인출하면 피해자가 이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되는 거예요. 은행이 이제 피해자가 돼 절도죄가 될 수가 있고 또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 회사가 또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안 건드려야겠다. 교통카드는 돼요? 교통카드는? 이 사람들 카드는 그게 이제 제3자가 되네. 은행이 되네. 자, 그거 함부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자, 오늘 생활, 우리 일상, 가족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생활 법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더니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걱정돼서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 아니 요즘에 독감 접종 후에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어린 아이나 또 나이 드신 어르신 모시고 있는 집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다, 네. 또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보건당국은요, 접종 후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맞다. 그러나 대부분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면서 일단은 예방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뭐 꼭 독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뭐 접종 많이 맞기를 하잖아요. 네. 접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장애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심각한 경우에 사망에 이른 경우 이럴 때에는 이제 간병비, 진료비 그리고 일시 보상금 등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런 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네,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했다면 어떤 보상을 받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유족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240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장제비 30만 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열이 좀 나거나 조금 아프다 아니면 고열이다 많이 아프다 이런 것처럼 피해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장애가 중증이라면 전액 다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경증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5를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5년 됩니다. 이내.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어르신이 70대 어르신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셨는데 이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걸렸어요. 이 길랭바레 증후군은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정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각하가 됐거든요. 2심에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이 독감 예방과 길랭바레 증후군 간에 10일 만에 이 질병이 생겼거든요.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보상을 받는 그런 판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접종을 맞았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이 경우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예방접종을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떤 질병이 발현했다면은 이 경우에도 보상이 인정이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참 엄마로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 생후 7개월 아이가 이제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근데 이제 맞은 그 바로 즉시에도 막 발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의식을 잃고 이렇게 해서 그때에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났는데 또 그때 다시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서 이제 종합 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다른 원인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방 접종이 원인이 되어서 10년 후에 이런 질병이 발현이 됐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그 동안에 있었던 그 보상금이 지급이 되도록 했고요. 향후의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생활 속 법률 예방접종 피해 보상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were with your friends partying when the alcohol kicked in. Said you wanted me dead, so you show up at my home. 아니 요즘에 진짜 많이 봐요. 네, 네. 그래서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분 많이 보는데 이게 또 탁 이러고 가니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통근이나 통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저는 학생이었는데 앞에서 탁 고꾸라지는 걸 봤거든요. 맞아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네. 헬멧은 쓴 것 같은데도 뭘 많이 다쳤는지 무섭더라고요. 저도 둘이 함께 타다가 사고 나는 거 정말 가까이서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요즘 뉴스에도 보면 이 전동 킥보드 이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많아진 거예요? 네, 최근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4배 이상 급증한 만큼 거기에 따른 사고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통계를 좀 보시면요. 2016년 49건에서 2019년 890건으로
기준으로 3년 새 무려 18배가량 급증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8배. 와, 편하다고만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엔 사망 사고도 일어났었죠? 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사망 사건 2건이나 있었습니다. 먼저 우선 지난 20일 전동 킥보드를 타던 50대 남성이요. 굴착기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골목길을 빠져나와서 우회전하던 굴착기와 충돌을 한 건데 고인은 평소 다니던 이 출근길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헬멧을 쓰지 않아서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20, 30대는 그래도 비교적 좀 날래니까. 근데 행동력이 느린 5, 60대의 전동 킥보드 사고 이게 더 취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에는요. 이 전동 킥보드에 탄 고등학생 2명이 택시에 치여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진 2사람 가운데 1명은요.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숨졌습니다. 당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던 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2명 모두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제에 관한 이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뿐이 아니고요. 일반 보행자라든지 아니면 운전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전동 킥보드가 도로 위에 무법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런 인식도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운전을 매일 하는 입장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이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치이는 크고 작은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길을 가던 11살 어린아이가 전동 킥보드에 치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 킥보드 운전자가 아이 치고 이렇게 도망가서 큰 이슈가 됐잖아요.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봤을 때. 맞습니다. 그냥 가버렸어. 2019년 5월 이 대전에서 일어났던 전동 킥보드 이 뺑소니 사고가 이거였어.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남성이 아이와 부딪힙니다. 그냥 가. 네, 가해자는 아이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대로 달아나는데요. 이제 당시에 다리골절로 이 휠체어에 타고 있던 아이 아버지가 수액줄을 빼고 이 가해 남성을 쫓아간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가해자가 자수를 하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어머니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계속 커지자 이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결국에 자수를 했는데요. 사실 전동 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이걸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도 범인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킹라니?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보행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친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고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네, 2019년 8월 오토바이 한 대가 한남대교 위를 달리는데요. 전동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달려와서 오토바이와 충돌을 합니다. 오토바이는 곧바로 넘어졌지만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과 손을 심하게 다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니, 그 뒤에서 지금 차가 더 빨리 왔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아찔한데 이거 가해자는 잡혔나요? 네, 블랙박스 영상하고요. 전동 킥보드 이 대여 명단 등을 좀 확인을 해서 가해자를 결국에는 검거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급하게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요. 이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해서 조치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변명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킥보드 사고가요. 나나 내 가족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요. 요즘 워낙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킥보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바로 이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킥보드에 치였는데 무슨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요? 네, 이제 현재 킥보드를 타는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요. 피해자 보호 대책이 문제가 됐고 여기에 따른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됐다.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네,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서요. 킥보드 피해자를 먼저 보상을 하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 자동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 바뀐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는요, 이 가입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나 자녀까지 이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만약 자녀가 이런 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됐다면요, 이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면은 먼저 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하게 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도 네. 이제 사고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전동 킥보드 사고 보상 한도는요, 사망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상해가 3천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영상에도 여러 번 봤다시피 전동 킥보드 뺑소니를 당한다.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외에 이런 전동 킥보드 관련 보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를 당하면 이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직접 가해자를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건데.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뺑소니는 이거 잡기가 쉬워요. 예전에는 못 잡았다고 그래도 CCTV 곳곳에 있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그때 어느 자동차가 지나 블랙박스 블랙박스 영상. 나오죠.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그 킥보드가 많으니까 법규 같은 것도 많이 개정이 돼야 되겠네요. 네, 올해 12월부터요. 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이 정말 크게 변화가 됩니다. 우선 현재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는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면서 그럼 바뀌는 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현재는 보호 장구 착용이 정말 필수입니다. 아하. 그러나 12월부터는요. 네.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기만 하면은 다른 보호 장비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멧만. 그래도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헬멧 착용하고 무릎 요즘에는 보호대 이렇게 하고. 보호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킥보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고. 네.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보호하는 장치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참 그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현재 이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동승자를 채워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부터는 동승자를 태우면은 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짜 길 가다가 2명씩 타는 경우 많아요. 많아요. 무서워요, 정말. 정말. 애들 낄낄대면서 그 2명, 뭐 커플도 그렇고 맞아, 학생들끼리 맞아. 그냥. 네. 근데 또 변화된 게 있습니까? 네, 세 번째로 바로 운전면허 관련인데요. 네. 현재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이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12월부터는요. 운전면허가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듣고 좀 놀라긴 그래? 했거든요. 그럼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면허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현재는 오토바이처럼 운전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부터 전용 킥보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부터는요. 이 만 13세 이상부터 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빌리실 수가 있습니다. 글쎄 이거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너무 완화되는 거 아닌가 위험하지 싶어요. 네, 이게 그렇죠. 연령대가 네. 너무 낮아지니까 부모들이 바짝 긴장해요. 네, 맞습니다. 또 현재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이 전동 킥보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12월부터는 자전거 도로로도 전동 킥보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더 큰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근데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거는 적절한 것 같지만 또 어떤 거는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뭐 킥보드를 타는 분이나 킥보드 주변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나 다 같이 조심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금천구의 한 신축 건물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서울시 1호 스마트 앵커 시설인 서울 패션 스마트 센터의 개소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패션 의류 디자이너들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센터에서 시제품 디자인부터 자동 재단, 봉제, 마감, 생산까지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만 하면 첨단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센터에서 봉제 장인과 패션 브랜드에 연결해줘 제품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패션 디자이너들은 시제품 제작 비용과 판로 개척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봉제 장인에게는 일감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시설들이 이번에 금천구가
1호로서 개소를 하게 됐는데요. 패션 업계에 좀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11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11월은 겨울로 가는 길목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서울도 영하로 떨어진다 이런 일기예보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추위가 주 중반부터 풀릴 거라고 해서요. 뭐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이 추위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두 그나마 좀 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